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이 어제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뒤 오늘 조 바이든 후보와 델라웨어에서 선거 유세를 합니다. 인도와 자마이카에서 온 부모의 딸인 해리스 후보는 부통령이 되면 최초의 아시아계, 흑인계 부통령이 된 뒤 아시아계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는 야망에 다가서게 됐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해리스 의원을 선택한 것은 인종차별주의자, 여성차별주의자라는 비난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며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의 대규모 이탈은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제 각 지역에서 치러진 예비선거 결과도 최근 미국의 현상을 반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진보와 보수 양측에서 공격받아온 무슬림 연방 초선 하원 의원 일한 오마르가 이겼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큐아난 음모론을 신봉해 공화당 지도부에서도 비난받은 후보가 조지아주에서 당선됐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이 끊기면서 로컬 소비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금 거래는 어제 지난 7년 사이 최악을 기록했지만 투자가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빅텐 리그도 풋볼을 포함해 올가을 경기를 모두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앱 회사 틱톡 모 회사와의 전쟁은 틱톡이 계획했던 미국 일자리 10,000개가 사라지는 것도 뜻합니다. 미국인의 57%는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지만 틱톡 사용자의 거의 3분의 2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카멜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연방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뒤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과연 이 카멜라 해리스 후보의 그 부통령 지명이 민주당에는 어떤 의미가 되고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한 많은 아시안계 미국 이민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흑인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점들을 좀 지적을 해드리겠고 또 하나는 조 바이든 후보가 카멜라 해리스 후보를 선택했다는 것은 지금 그 선거에서의 판세를 어떻게 읽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분명해졌기 때문에요. 조 바이든 부통령 후보로서는 지금 부통령 후보로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어제 내린 겁니다. 55살에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는 인도에서 이민을 왔고 버클리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UC. 아버지는 브리티시 자마이카에서 역시 버클리에 공부를 하러 온 이민자고 이 카멜라 해리스가 쓴 자서전에 보면은요. 엄마와 딸 두 사람이 서로 각각 다른 시점에 공항에서 피부색이 화이트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것들을 겪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카멜라 해리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7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주말에 아버지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 경제학자였는데 팔로알토의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 동네 전부 백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시스터가 있는데 놀아주질 않았어요. 그런 것을 경험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암 그 전문 과학자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그 주이시 병원에서 이 어머니를 고용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맥길 유니버시티에서 티칭 자격도 준다고 해서 12살 때 캐나다로 가서 어머니와 같이 삽니다. 그리고는 UC 계열도 조금 카멜라 해리스가 다녔지만
정말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는 아주 그 중요한 그 상아탑이죠. 하워드 대학교를 나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기록일 수가 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된다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도 아이비리그를 나오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빌 클린턴 뭐 부부가 아이비리그고, 버락 오바마 부부가 아이비리그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유펜 나왔으니까는요. 부동산학과 다녔으니까는요.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하워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피부색 이런 것 그 인종 분리 정책을 굉장히 반대하면서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는 아주 진보적인 샌프란시스코에서 검사가 되고 선거에 나가서 그것도 현직 검사를 누르고 이깁니다. 그리고는 검찰총장으로 선거를 하는데 역시 당시도 현직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현직들과 싸워서 굉장히 그 큰 차이로 이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6년도에 그 연방 상원의원에 나가서 지금 연방 상원의원 4년 차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방 상원의원까지 됐는데 다시 그 해리스 후보의 처음에 55살입니다. 블루 스테이트에서 또 이렇게 부통령 후보가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자서전 The Trust We Hold,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 이런 책에 보면은 엄마가 그 외할아버지가 인도의 외교관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클리에 공부를 하러 오고 세관을 미국 공항을 통과하고 하는 과정에서 영어도 잘하고 했는데 영어에 액센트가 있다고 해서 피부색 때문에 그 고통받았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머니로부터 많이 들었는데 카멜라 해리스도 어렸을 때 캐나다 가기 전에 95%가 와이신 그런 학교에 다녀서 It was me 하고 조 바이든과 이제 그 토론을 할 때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버싱이라는 블랙 그 어린이가 그 백인 그 어린이들이 있는 데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그 시스템 같은 이런 여러 가지의 본인과 바이든이 의견이 달랐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자서전에서 보면 엄마 얘기가 나오고 본인이 남편은 그 변호사입니다. 화이트 피플이에요. 그리고 주이시고 만약에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이 된다면 미국에서 그 세컨 그 배우자가 대통령 아닌 부통령의 배우자가 처음으로 주이시 남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인데 이 남편과 처음으로 공항에서 이제 세관 관세국을 통과하게 됐었을 때 카멜라 해리스는 뭐 들어보셔서 다 짐작을 하셨겠지만 너무너무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계 그 인도계 자마이카계이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 에이시안계지만 좀 부모님들 교육 수준도 높고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세관에서 뭔가 검사를 받아야지 되게 될 때 본인은 늘 평생을 그래왔었던 것처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뭐 빠진 거 없나? 점검하고 하는데 이 백인인 남편이 너무 릴렉스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캐주얼하고 막 좌절을 했다는 거죠. 아, 백인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예를 들어 설령 뭔가가 문제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거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형태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에이시안들은 어떤 경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이런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너무 그 좌절을 했었다 그런 그 얘기를 자서전부터 그리고 서로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과 그 화이트 남성이 우리가 살아온 길이 이렇게 다르고 사회에서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취급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자서전에 쓰여 있고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샌프란시스코라는 진보적인 곳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당선돼 왔고 예비선거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와 많이 싸웠죠. 그리고 처음에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잘했습니다. 잘했지만 뒤에 주목받지 못했고 아이오와 그 예비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본인 스스로 사임했는데 좀 메시지에 있어서 애매모호했다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 버니 샌더스와 같이 나갔지만 이게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버니 샌더스처럼 완전히 진보도 아니고
또 이 조 바이든 후보처럼 완전히 그 온건한 중도도 아니고 하니까 요즘 같은 때 그 설당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정치적으로 뭐 검사도 하고 검찰총장도 했으니까 약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것은 지금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 대통령 후보의 정책으로 그저 묻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 자체는 카멜라 해리스를 요즘 스타일대로 소개를 했죠. 서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젠 대통령만 트위터로 중요한 것을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카멜라 해리스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면서 이제 그 큰아들이요. 그 암으로 숨진 자신의 보 바이든 큰 아들 때부터 내가 카멜라 해리스를 사실은 알았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검찰총장을 했었으니까는요. 델라웨어라는 동북부의 작은 그 백인이 많은 주에서 역시 바이든의 그 선거 지역이기도 하고요. 연방 상원의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이든과 같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그리고 델라웨어 검찰총장으로 일을 할 때 보니까 참 힘든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여자 또 소수계층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일하더라. 그러한 카멜라 해리스가 그리고 학대받는 어린이 굉장히 자랑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마디로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아주 어떠한 그 신기록을 세우면서도 전통적인 선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종적인 건 말씀드렸고요. 성별은 뭐 대통령, 부통령 후보를 다 합쳐서 미국에서 여자인 것은 4번밖에 안 됩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그 대통령 후보였습니다만 그 제럴딘 페라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세라 페일린이 있었고 힐러리 클린턴이 있었고 이번이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있었고요. 지역이 또 중요한데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나 부통령 후보가 이제 이렇게 서부 지역에서 텍사스 서쪽이래야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서부, 뭐 남북으로 따지면 많이 되죠. 그렇게 따지고 볼 때 다 후보가 나왔다면 리처드 닉슨도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그 텍사스 서쪽에서 나온 대통령이고 로널드 레이건도 캘리포니아주 텍사스 서쪽에서 나온 대통령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공화당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민주당이 강하기 때문에 얼핏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지금까지 부통령 후보를 선택을 하고 할 때 스윙 스테이트에서 선택을 해서 표를 끌어오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텍사스 서쪽에서 부통령 후보가 선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여러 가지로 이번 선거가 다른 때와 다른 것을 더 많이 봐야지 되는 것이 있고 물론 검찰총장으로서 본인은 개인적으로 사형제에 반대라지만 어떤 때 검찰총장으로서 사형제를 방어하는 말을 했다던가 그 여러 가지 오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무누신 지금 재무장관이 이제 주택 붕괴 2008년, 2009년도 그 당시에 한 회사에서 포크로저를 1000채의 집이나 부당하게 포크로저를 시키고 이득을 엄청 챙겼다 하는 것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았다던가 이런 약점이 있지만 역시 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묻고 갈 수 있고 다른 후보들보다 오히려 약점이 덜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장점은 활용을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진보고 그리고 또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조 바이든 후보가 11월 달이 되면은 78살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수잔 라이스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라인이었기 때문에 그 오바마 시절의 외교 정책을 엄청나게 비난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캐런 바스 연방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피델 카스트로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입니다. 피델 카스트로의 모든 것은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플로리다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해서 플로리다의 쿠반 아메리칸의 보수적인 쿠반 아메리칸의 지지를 받기 힘들었을 것이고 해서 이제 카멜라 해리스를 선택을 했다는 건데 장점은 굉장히 재능 있는 정치인이죠. 정책뿐만이 아니라 정치 자체를 조금 현명하게 한다 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런 일이 있을 때 본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도 하고 직접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시위에 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경찰이
압수 영장 없이 뭐 수색한다던가 이런 것을 막는 법안을 이제 만들어서 통과시킨다던가 이런 형태로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아주 그 세련됐다고 할까요? 그런 좋은 정책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볼 때는 그 good politics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후보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완전하게 엘리자베스 워렌 정도의 그 진보, 그 좌측은 아니다. 말하자면 프로그레시브한 걸 많이 받아들여요. 엘리자베스 워렌 정책이나 아니면 버니 샌더스의 정책도. 그러나 그 중심 자체를 센터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형식은 아니라는 이런 것들이 바이든 후보와 조금 그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볼 때 이제 와이시 아니기 때문에 지금 스윙 스테이트, 그 펜실베니아나 위스콘신이나 아니면 뭐 미시건이나 플로리다까지 포함을 해서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후보의 표를 받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역에서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이 여성들에게도 그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첫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들이 많이 나가서 투표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그쪽 지역에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조 바이든 후보에게 없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것이 있죠. 또 스타 파워 같은 것이 있고, 또 검사 출신이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는 그 탄핵 당시 또 연방 그 대법관 브렉 캐버너우를 지명할 때에 인준할 때의 과정인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서 뭐 검찰 출신이니까 법사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렷하게 자신을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것들, 스타 파워와 강인한 어떤 그 뭐 에너지와 뭐 분출한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자다, 백인 우월주의자다, 또 미투 무브먼트 이런 것과 다 맞물려서 적절한 인물이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칼을 잘 쓰는 여자죠. 아니, 여자 남자 구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벌써 섹시즘이 들어가네요. 칼을 아주 정치적인 칼을 아주 잘 쓰는 사람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을 위험하지 않게 본인은 칼집을 잡으면서 어떤 때 위험한 칼은 막 칼날을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주 말로써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그 비난을 해줄 수 있는 조 바이든 후보가 그 안 갖고 있는 굉장히 부족한 점을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은 카멜라 해리스가 너무 야망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야망이 조 바이든 후보는 이렇게 계산을 했을지 모릅니다. 나에겐 플러스다. 왜냐하면 어차피 11월 달에 선거 치러지고 나면 나는 78살인데 그 다음에 임기가 끝나면 82살인데 뭐 재선에 나가겠는가. 그럴 때는 나를 잘 보좌를 하는 부통령 후보, 나이 차이가 지금 20살 넘잖아요. 54살이니까. 20살 넘으니까 잘 보좌를 하다가 나의 뒤를 이어받아서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이 4년을 더 하는 것이고, 본인의 레가시를 카멜라 해리스가 잘 정리를 해줄 테고, 이게 이제 이렇게 맞아떨어진다 하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는 그 전에 일단 당선돼야죠. 이 조 바이든 후보를 열심히 그 지지를 해서 당선이 되고 나서도 어차피 바이든 후보가 재선에 안 나갈 것이니까 그가 그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도울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 샌프란시스코 그쪽 지역에서 연방 상원의원 다이안 파인스타인 수십 년을 했습니다. 바브라 박사도 수십 년 하다 은퇴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수십 년을 했어요. 그쪽 지역구에서. 그런데도 4년 연방 상원 의원을 한 카멜라 해리스라는 50대 중반의 젊은 정치인이 어떤 다른 여성들보다도, 그 정치계에서 오래 있었던 백인 여성들보다도 미국의 첫 번째 유색인종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보고 나간다는 거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똑같이 믹스드 혼혈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 백인 엄마와 케냐 아버지, 그러나 카멜라 해리스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갔죠. 인도계, 아시아계와 그 자마이카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일이 있는 거고요.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이제 그 토론을 하겠죠. 토론은 그 카밀라 해리스가 잘할 것으로, 뭐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잘할 것으로 그 보고 있는 겁니다.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한 번 있고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3번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3번 가지고 되겠느냐. 9월 그 29일이 첫 번째죠. 그리고 10월 달에 12일, 15일이 해서 3번이고 부통령 후보는 10월 달에 한 번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9월 29일 전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후보 토론회는 언제 정해진 것이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생기기 전에 민주당, 공화당 초당적인 대통령 후보 토론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198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 후보 토론위원회에서 이번에 전당대회에 맞춰서 다 그 날짜를 정해서 3번 한 번으로 했고, 당시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을 아예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어차피 토론보다는 이제 대규모 선거 유세에 나가서 하는 것이 토론을 준비하는데 들이는 시간보다 훨씬 유권자의 표를 받기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는 한 번 더 하자고 하고, 아무튼 이 사이에 다른 무엇보다도 카멜라 해리스가 들어왔다는 것은 부통령으로서도 그 토론에 대해서는 긴장,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을 공격하는 저격수로서는 카멜라 해리스만큼 강하고 날카롭게 본인을 찌를 사람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도 카멜라 해리스 검찰총장 선거하고 할 때는요, 2번이나 맥시멈 카멜라 해리스에게 돈 기부했었어요.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2000년, 2010년도 초에. 그리고 대통령의 딸이고 백악관 자문인 이방카 트럼프도 이 카멜라 해리스에게 기부를 했었던 그랬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유네시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유네시 법률그룹. 미 주류 사회와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폰입니다. 잠시 뒤에는 어제 또 여러분 살고 계시는 주에서 어느 주에선가는 많은 주에서 선거가 치러졌었어요. 조지아 주에서도 뭐 미네소타 주에서도 뭐 다 그 물과 나무가 많은 곳이네요. 양쪽이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것 역시 이 미국을 반영을 합니다. 이 카멜라 해리스의 선택에 대해서 영국 언론 그 가디언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미국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다. 에이션도 미국에 살고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미국에 살고 하니까는요. 가장 그 중요한 선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의 예비선거 결과도 현재의 미국을 인종적인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추세를 보여주는 결과였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참 이런 일은 보기가 힘든데요. 지금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게 낙선 운동을 하고 있는 뭐 그룹이 여러 그룹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공화당의 사실은 그 주도적인 핵심 세력인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래 전형적인 공화당스럽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링컨 프로젝트가 카멜라 해리스 선택 아주 훌륭했다라고 비디오를 벌써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민자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또 그 법을 사랑하는 사람, 법을 존중하는 사람, 해피 워리어, 아주 그 전투적인데 호전적인데 해피 워리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두 사람 그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의 결합은 부자보다, 공화당에서 이렇게 말을 하네요. 부자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주 온정적이고 포용하고 그 컴패션,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많이 그 칭찬을 받았었던 특히 이민자에 대한 그 컴패션이 있잖아요. 그 컴패션과 친절함이 강함이지 약함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와 그 조 바이든 이 그 두 사람이 미국의 앵글을
더 좋게, 더 좋은 앵글로 보여준다. It is time.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 네이실버의 530 AC 오늘 아침에 발표한 것을 보면은 현재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71%로 보고 있고요. 지금 5군데 그 격전지에서 다 그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뭐 안 믿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그 지금 기부금 같은 거, 정치 기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별로 놀랄 만한 일은 아니고 이러한 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부금은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일한 오마르, 미네소타주에 그 백인이 많죠. 거의 백인이죠. 그런데 거기도 이제 그 소수 인종이 있습니다. 소말리아계가 있는데 이 소말리아에서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지금 미국 시민권자고 연방 그 하원 의원에 당선된 일한 오마르는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공격을 했었던 4인방 여성 초선 의원 다 유색 인종이에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있고 이제 무슬림 의원이 2명이 있고 하는. 그런데 어제 선거 치러서 이겼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예비선거니까요. 11월 달에 이제 본선거를 치르는데 이 정도 되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긴다고 봐야지 되겠죠. 다른 4명들이 돈도 엄청 많이 쓴 사람도 있고 했는데 도전자 가운데서 그런데도 이겼다. 그런데 일한 오마르 같은 경우는 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진보 보수에서 다 비난받았을 때도 있어요. 초선 의원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고 큰 소리를 여러 번이나 쳤지 뭐 그 의회 의원들이 이스라엘 돈을 받고 어떻게 한다는 등 그러나 이제 부분적으로 어떤 본인이 했었던 말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과한 것도 있고요. 어쨌든 무난하게 도전자를 물리쳤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지금 11번째인가요? 12번째인가요? 11번이나 12번째가 되는데 조지아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는데 조지아주의 14지구의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에서 이제 그 건축회사 사장인데 여성이에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라는 이 후보가 큐아난의 음모론을 엄청 많이 믿고 퍼뜨리고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적인 그 발언도 하고 또 뭐 어떤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할 수 없이 내린 부분도 있고 하는데 무슬림 같은 사람들이 뭐 이 땅에 특히 미국 의회에 존재해서야 뭐 되겠느냐 뭐 이런 형태요. 그리고 조지 소로스가 나치다라는 그런 그 큐아난의 음모론도 같이 퍼뜨립니다. 그런데 조지 소로스가 이제 민주당에 많이 지원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조지 소로스가 나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치의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뭐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지. 그렇게 그런데 그런 음모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큐아난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티파리가 처음에 미국에 등장을 할 때 그랬어요. 너무 과격하고 너무 뭐 좀 심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그 시골에 백인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가니까 정치인들도 어떤 경우에는 알면서도 그들의 동조하고 표를 위해서 테드 크루즈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캔사스에서 인구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캔사스 얼마 되지도 않는 곳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하버드 대학교 법대 같이 다녔어요. 동문이에요. 동문인데 오바마가 케냐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거를 유세를 해서 당선됐던 사람이 지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거든요. 그 사람들 다 알면서도 그러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티파리의 지나친 주장도 정치인들이 표를 위해서라면 뭐 이거 무슨 검은 돈 뭐 하얀 돈 하얀 고양이 검은 고양이 가릴 거 있어 나에게 표만 주면 되지 하는 식으로 해서 티파리가 많이 컸죠. 그런데 이번에는 큐아난이라는 이 음모 사이트가 심지어는 미국의 연방 수사국에서도 테러를 조장하는 그런 어떠한 조직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큐아난의 음모론을 믿고 퍼뜨리는 사람이 공화당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공화당 지역이기 때문에 11월 선거에서 이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대통령이 그동안 좀 잠잠하다가
그 오늘 뭐 승리한 사람 좋은 거야 하고 또 칭찬하는 트윗을 했던데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그 하원의 케빈 맥카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하원 의장을 지냈죠. 다수당이었었을 때 케빈 맥카티도 아주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거리 두라고 하고 하는데 그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쪽 그 조지아의 딱 그 조지아 사람들의 그 14지구의 사람들의 인식 같은 것이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이게 이제 미국의 지금 현상이다 하고 말씀을 그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제가 그 방송할 때 민주당의 전당대회 다음 주에 있는데 나흘이잖아요. 월화수목 있는데 그 나흘 전당대회 사람들 리스트를 대강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이제 보강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수잔 레이스가 maybe 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제가 어제 중요한 사람을 빠뜨렸어요. 존 케이식 오하이오의 전 주지사였고 지금은 이제 커멘테이터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화당인 것이죠. 그리고 오하이오가 굉장히 경제가 나빴을 때 존 케이식 주지사가 경제를 많이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임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됐고 너무너무 온건하고 뭐 우아하게 정치를 한다고 평을 받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아주 그 다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당시에 아주 신선한 충격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려서 예비선거에서 졌었던 그 공화당인 존 케이식 전 오하이오 주지사도 연설을 하고요. 수잔 라이스 이제 리스트에 들어갈지 모르겠죠. 그리고 뭐 스테이시 아담스 같은 애틀란타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마지막까지 maybe 저울질을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그 예비선거하고 그 토론할 때 그 앤드류 양이 뭐 에이시안계로서 주목받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1,000씩 준다고 하고 계속 그거 홍보하고 다니고 했었던 앤드류 양이 본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조금 섭섭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중요한 것 하나를 볼 수 있는 게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즈 그 뉴욕의 초선 연방 하원 의원은 연설에 넣었는데 나머지 세 사람은 넣지 않았다는 거. 아주 그 진보를 딱 그 존중은 하는데 그렇다고 다 그 쓸려가진 않겠다, 휩쓸려가진 않겠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란 오마르라든가 어제 당선된 다른 다른 그 후보들을 내지 않은 거 보면은요, 뭐 라시다 탈립이라든가 미네소타의 하원 의원 그런 것을 보면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선거는 금방일 것 같아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9월 말일부터 대통령 후보 토론이 시작되고 10월 달에는 대통령 후보 토론 2번, 부통령 후보 토론 1번 하면은 11월 3일이 선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를 안 한 또 하나의 이유는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이제 그 부통령 후보가 되면은 공석이 되고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누구를 이제 주지사가 임명을 하잖아요. 임시로. 그때 공화당을 임명할 수 있다는 그럼 의석을 놓칠 수도 있다는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그런 것도 하나 있는 거죠.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공화당 정치인을 그 자리에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아마 캐런 바스 그 이번에 부통령 후보의 물망에 올랐던 로스앤젤레스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을 두지 않을까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께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그 바이든이 된다고 하면은 나이가 많으니까 78세에 대통령을 시작을 하니까 6호시에는 부통령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나요? 아니면 다시 선거하나요? 하는데 부통령이 일단 잔여 임기를 하겠죠. 서열이 있습니다. 부통령, 그다음에 이제 하원 의장, 그리고 이제 그 하원 의장 그렇게 이렇게 또 안 되면 또 미국의 그 장관 가운데서도 또 그 서열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가겠죠. 자, 미국이 이미 실업수당 지금 연방정부에서 주는 $600가 7월 말로 끝나서 지금 이미 그 7월에 그 두 번째 주, 뭐 주로 따지면 세 번째네요. 1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일단 그 $3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그런데 그것이 또 어떻게 지급될지도 모르겠어요. 잘.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지급될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그게 뭐 재무부라든가 국토안보부라든가 연방재해청의 여러 가지 그 기금을 비상기금을 끌어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의 행정 처리도 그렇고 그렇게 될 경우 허리케인 시즌이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테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그러나 400달러에서 300달러라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낸 그 액수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25%를 주정부에서 내야지 되기 때문에 300달러라고 안정성 있게 뭐 주정부에서 100달러 더 해서 400달러 주는 것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발표하지 않으니까요. 캘리포니아주는 힘들다고 했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미 경제는 지난 2주일 동안 두 번이네요. 600달러가 나가지 않고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그 조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악시우스가 보도한 것을 보니까 전국 경제연구소가 쭉 분석을 해놓은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200달러로 공화당이 지금 원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줄어든다면 소비가 동네 로컬 경제 소비가 28% 줄어들 것이고 만약에 400달러로 된다면 12% 줄어들 것이다. 300달러면 뭐 그 사이겠죠. 28%에서 12% 정도 사이. 그리고 이제 지금 생산 단가가 오늘 나왔는데 인플레이션과도 연관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그 생산 그 단가가 그 6월 달에는 0.2%가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지난달에는 지금 0.6%가 올라갔거든요. 이 생산 단가라는 것이 뭐 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운영 비용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물건을 생산할 때는 전부 오일이 들어가잖아요. 석유가 들어가는데 가솔린 값이 올라간 것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단가가 조금 올라갔으니까 뭐 인플레이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럼 이자율에 어떠한 변동이 있을지 식품값은 내려갔습니다. 무슨 고기값도 내려가고 다 내려갔다고 하고 옷값은 올라갔는데 올라가야 너무너무 내려갔었기 때문에 중고 자동차 값도 조금 그 올라가서요. 어쨌든 생산 단가는 지난달에 0.6%가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쳐서 한국 분들 가운데서 지금 금을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제는 2013년 이후에 금이 팔자로는 최악이었고요. 팔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도 조금 뭐 1900대로 다시 또 내려갔고 사흘째 계속 내려가더군요. 지난 7일째 계속 올라가다가 그리고 지난 몇 주일 동안에 금값의 그 올라감이라고 한 것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과잉 그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조정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제 많이 그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려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정 단계다 하는 것도 있고 채권값이 또 어제 10년 만기 이게 이제 어떤 벤치마크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채권값이 올라갔거든요. 금은 배당금 같은 것을 주지 않잖아요. 뭐 그러니까 배당금이나 뭐 이자율 지급 뭐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장기적으로는 금값은 물론이고 은값도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 내려가니까 아우 나 지난번에 못 샀는데 지금 사야 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한 뒤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3월 달에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막 금값이 거의 30% 정도 내려갔는데 조금 있다가 그게 뭐 몇 개월 걸린 것도 아니고 3월 초에 내려갔다가 3월 18일이 되니까 100% 이상 정확하게 149% 3월 18일에 그 정도로 다시 회복이 됐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 금값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스포츠 업계에서 계속 원래 있었던 일정들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거든요. 어제 대통령이 대학 풋볼 해야지 돼 했는데 그 빅10 리그가요. 풋볼을 포함해서 일단 경기를 중단시켰거든요. 뭐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 노스웨스턴, 위스콘신, 일리노이, 무슨 뭐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등등 인디아나 유니버시티까지 뭐 아이오와 그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우리 선수들의 그 안전, 선수와 스태프들의 안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풋볼만 해서 시골 동네는 풋볼, 대학 풋볼만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그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University of Nebraska 같은 경우는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이 미국에서 이 빅텐 컨퍼런스가 사실은 그 가장 오래된 컨퍼런스라고도 하거든요. 뭐 80년도 더 됐다고 하던데요. University of Nebraska는 총장부터 코치부터 실망했다, 우리 실망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빅텐이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 팩12도 그런 결정을 내릴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ACC하고 SEC는 아직까지 스케줄대로 하지 않을까. 지금 뭐 제가 스포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포츠가 경제고 경제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여러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결정 내리는 곳이 많이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손실을 UNSC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UNSC 법률그룹,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틱톡 그 문제요. 원래 틱톡이 미국에서 100만 명이래요. 10,000명을 더 고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금지한다?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빨리 사라? 이런 바람에 그게 일시 중지될 수가 있고요.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나 아니면 애플에 어떠한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 나오거든요. 강혜신이었습니다. you